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최태윤입니다. 오늘 세션은 제가 발표자로서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동하는 데이터, 움직이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오늘 세션은 고아침님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아침님은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협업자이자 지인, 그리고 한때는 저의 학생이자 또 한때는 또 저의 선생님이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이어가는 분이시고요. AI 윤리와 AI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또 두 가지 주제가 연결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가지 그 키워드를 아마 엮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데이터와 연산, 즉 컴퓨팅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예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히 그 전체 내용을 보여드리고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무엇일까? 데이터와 정보는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표현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도 알아볼 것이고요.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어 역사들을 담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식민주의, 노예주의에 기반한 그런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은유를 컴퓨팅과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평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과 계산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리고 데이터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는지, 그것이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태양들을 하시면서 저와 1대1로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저 작가이자 기획자, 교육자로서 제 소개를 한 적은 없어서 이 시간을 빌어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아트를 하는 걸로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디지털 아트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고 담론을 참여를 하는 것이지 제 작업에서 디지털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사회 참여적 예술이 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조형물을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디지털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저는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뭐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 사용하던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공대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공대에서 제가 현타를 느낀 것이 그 대부분의 기술이 그런 군사 시설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반군사적인 기술, 그런 반자본적인 그런 기술 개발, 그것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런 활동을 하는 오픈 소스 해커들, 뭐 시빅 디자이너, 시빅 테크놀로지 그런 비판적 기술을 어 만들고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 기술이 꼭 그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술 개발자는 아니지만 코딩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것에 접근성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 중에는 이런 어,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가상의 정원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작업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영상이나 소프트웨어와 환경을 연결시키는 작업, 그리고 요즘은 전자 폐기물과 환경에 연결되는 지점, 뭐 이런 거를 조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이 크리티컬 엔지니어링의 연결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기술이나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니고 꼭 기술 자체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작업들이 이런 라픽 아나도 이런 데이터 아티스트들이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식민주의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어떠한 문화를 바라보고 이렇게 추출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착출이라고 하나요? extractive 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아마존 원주민과 함께 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화려한 그 GPU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보 시각화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작품이 유통되는 과정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착출과 그런 어, 그런 아주 소외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런 유명한 일본의 콜렉티브인 팀랩의 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인 시선으로 예술과 그런 문화를 바라보고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도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광고 회사에서 만드는 스펙터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술과 예술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와 좀 은유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것들과 기술이 만날 때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서 정말 기초적인 거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와 논리, 그리고 수학에서도 아주 이진법적인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회로를 만들면서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그런 연산을 위한 기본 논리 게이트를 직접 빵판에다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비슷한 생각을 하던 몇 분의 교육자들과 그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이라는 학교를 공동 설립하게 되어서 거의 한 7, 8년 정도 운영에 참여를 했었고 제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가 어떤 참여자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어떤 참여자는 완벽히 기술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차이들을 넘어서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런 디트로이트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굉장히 다른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배경과 좀 동기부여들도 있고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만 정리하면은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굉장히 엘리트적인 그런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10년 넘게 보낸 후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서 워킹 클래스 학생들과 지금 공립대학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다른 세상이고 이들이 접근하는 기술이나 이들에게 기술과 예술의 의미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완벽히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비평적 기술은 저는 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접근하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자극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이 리워드 시스템이 너무 잘 디자인되어 있어요. 뭘 할 때마다 어떠한 리워드를 느끼게 되어 있죠. 쾌락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오픈 소스나 그런 프리 소프트웨어는 사용하기도 힘들고 리워드 시스템이 굉장히 없어요. 잘 작동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 대신 그런 감시 위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인스타그램이 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안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직도 개발하고 저도 사용하고 새로운 태양에서도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이 시적인 연산이라는 그런 포에릭 컴퓨테이션이라는 맥락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 결과물이 꼭 컴퓨터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코딩을 해서 만든 이미지들이지만, 이것이 그 텍스타일로, 섬유로 직조되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때는 그런 홍콩에 있는 그 좀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텍스타일 공장과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이후에 선제센터에서도 전시를 하게 되어서 한국 관객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사회 참여적인 거를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게 학생이던 뭐 커뮤니티이던 제 지인이던 모르는 사람이던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시장이 액티베이팅 될 때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뛰어다니고 뭔가 관계를 맺을 때 저는 그 작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회 참여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랑 작업을 했는데요. 이때는 뉴욕에 있을 텐데 그 휘트니 미술관에서 장애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때는 주제가 그런 중앙화된 인터넷이었어요. 그런데 시각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청각이 안 들리는 분들도 있고 지체 장애인도 있었는데, 다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PPT나 사운드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을 사용해 가지고 거대한 인터넷을 직접 참가자들과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저는 했던 작업 중에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작업인데, 그 이유는 어 이게 모두가 다 접근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감각의 가능성들을 좀 열어 놨다는 거, 그 지점을 좀 인상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형성이라든지 저는 색깔과 형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과도 1대1 면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리서치도 너무 좋고 의도도 좋은데 이게 리서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들이 좀 소극적으로 보이거나 드라이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형태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제나 그런 조형성과 그런 좀 감각적인 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드로잉이나 판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 그 소개를 하고 다시 저는 그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그 문서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보면서 좀 같이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와 정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데이터와 정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보란, 그러니까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란 데이터를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가공하여 의미 있는 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가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뭐 알파벳, 한글, 숫자, 여러 가지 기호를 통해 표현되죠. 하지만 날 것인 상태의 데이터는 맥락과 해석이 없다면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뜻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반드시 정리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과정을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
데이터,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 이야기를 할 때, 어, 이 세상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 많은 데이터가 다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의도와 그 의도를 구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할 때 인간은 무척 효율적이지 않아요. 잘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두꺼운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노란색 전화번호부. 이거를 여기 1만 명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무작위로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파벳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하면 이 1만 개의 이름을 다 보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이걸 하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마도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제 이름을 보더라도 깜빡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잘 못해요. 근데 반해 컴퓨터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이 모든 데이터를 비교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이름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정리와 비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이 반복적 처리 과정에서 맥락이 형성되고 결국 원하는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2차 대전 때 그 컴퓨터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처음에 컴퓨터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이었어요. 대부분 여성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경리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수학자들이 알고리즘을 쓰면 이 컴퓨터들이 전자회로를 실제로 패칭함으로써 연산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단어는 원래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고, 말씀드린다시피 수학자들이 알고리즘을 구상하거나 디자인하면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프랑스어로는 오르디나터라고 불리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요 의미는. 이거는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 그러니까 오르가나이징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질서한 데이터를 질서 있게 만드는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 두 가지의 어원이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디지털과 아날로그에는 기술적 차이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혼동되는 개념이 디지털은 가상, 비물질적인 거, VR, NFT 이런 거고 아날로그는 실물의 것, 딱딱한 거, 나무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핵심적인 차이가 아닌 그냥 기술 제품으로 발현되는 방식에만 생각을 했을 때 생기는 오해이고요. 아날로그도 비물질적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있었던 오래된 1930년대, 40년대 컴퓨터는 대부분 아날로그 전자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예, 그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어,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클러드 샤논이라든지 앨런 튜링 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컴퓨팅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디지털과 이진법을 회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컴퓨터가 빨라지게 된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초기 컴퓨터는 아날로그였었고 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여기에도 아날로그 회로가 거의 3, 40% 이상? 때로는 막, 예, 라디오 통신까지 하고, 건전지 모듈까지 생각하면 뭐 60%까지도 아날로그 회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디지털이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이진법을 통해 연산이 된다는 거지 꼭 비물질적인 가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산적이라는 것입니다. discrete라는 것이고요. 아날로그는 미분법적, differential 수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은 개별적으로 신호를 처리합니다.
0과 1을 오고 가면서 하나씩 합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끊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날로그. 구체적인 예로 두 개의 전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등은 아날로그 전등은 이 램프의 너브를 이렇게 돌리면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해요. 즉 이것은 전기의 흐름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불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오디오 볼륨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전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있던 텔레비전을 보면 이렇게 돌리면은 소리가 확 커지죠. 두 번째로는 똑같이 생긴 전등인데 음, 사람의 눈에는 밝기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지만 정교한 카메라 혹은 우리 폰으로 촬영을 해도 사실 깜빡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LED 전등 같은 게 이런 것이죠. 이것은 펄스 폭 변주, Pulse Width Modulation이라는 것의 한 예인데요. 결과로는 이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디지털은 0과 1, 그 꺼짐과 켜짐을 계속 파닥파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중간 정도로 어둡게, 그러니까 너무 밝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램프를 1초에 몇천 번씩 위아래로 위아래로 껐다 켰다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즉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런 아날로그 같은 흐름, 이렇게 파도 진영이 프리퀀시죠.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디지털은 이런 틈을 가지고 깜빡깜빡하는 틈이 바뀐다는 것이죠. 즉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표현의 형태가 아니라 신호를 다루는 방식과 수학적 구조의 차이입니다.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단위를 정보로 처리하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흐름을 다룹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재미있어지는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철학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은 계속 반복하지만 이분법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 천국과 지옥,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뭐 선과 악 이런 극단적이게 나뉘는 두 가지 상태만 있다고 상정하고 그 중간 지대는 기본적으로 오류 상태이거나 invalid 하거나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 not defined 요 두 가지 상태로 보게 됩니다. 미완의 상태로 보는 것이죠. 네, 좀 안 좋은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반면 아날로그는 이러한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속적인 상태, 그 상대적인 위치와 관계를 인정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태를 정상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로, 뭐 관계적이긴 하지만 관계적인 상태에서 독립적인 상태로 이해합니다. 또 하나 다른 점으로 보면은 디지털 정보는 현실 세계를 그 리얼 월드를 represent 한다, 재현한 것이며 아날로그는 그 자체로서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좀 모순되는 그 여러 가지 개념을 단순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디지털이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가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철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무척 깊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나 사회 체계에서는 이 둘이 복합적으로 섞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디지털과 넌 디지털, 아날로그와 뭐 가상, 이 이야기는 제 멘토이자 철학가이기도 한 알렉산더 갤러웨이라는 분의 뭐 책이나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제가 그거 관련돼서는 여기에다가 소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이 연산할 수 없음이라고 계산할 수 없음이라는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거를 썼는데 지금 어찌인지 절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서관에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지점도 흥미로워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퀴어 이론가들이
이 디지털의 문제점, 그리고 디지털로 컴퓨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될 수 없는 상태, 특히 그것을 퀴어 컴퓨팅과 연결을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앨런 튜링이 이셨죠. 예, 본인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분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논의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데이터는 저장되고 처리되는 형태에 따라 크게 메모리와 스토리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 발톨이라는 작가이자 제 친구가 예전에 시작한 작업인데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 USB 덤 드라이브를 그냥 도시 곳곳에 파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컴퓨터를 쭉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파일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술 작품을 쉐어할 수도 있고 뭐든지 쉐어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이 정말로 저는 영리하고 정말 뼈를 때리는 멋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파일 쉐어링을 현실 세계에서 재현을 한 거고, 인터넷과 뭐 페이스북, 구글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디지털 공간을, 공공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너무 흥미로운 프로젝트여서 포에버 앞에 또 이거를 꽂아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또 다시 철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음, 여러분이 뭐 직접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사용하는 노트북에 좀 너무 느려져서 램을 사서 업그레이드를 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램을 새로 추가하면은 컴퓨터가 갑자기 빨라지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USB 메모리 스틱이나 외장 하드를 뭐 최소 한두 개, 뭐 많게는 여러 개도 갖고 계실 테고, SD 카드도 여러 개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도 영상을 많이 촬영하거나 그러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엄청 네, 귀찮게 계속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데도 뭐 엄청 귀찮고 사진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성과 영구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쓰고 지우듯이 메모리는 빠르게 저장되었다가 다시 삭제되고 다른 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기가 아니고 그 이외의 것인데요. 계산한 결과를 기억하고 다른 계산 결과와 비교하거나 조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추상화되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토리지는 정보를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이 큰 차이는 휘발성이 있습니다. volatile 하다고 하는데요. volatility라고 하죠. 이 휘발성이라는 것은 램은 그 일시적 메모리는 컴퓨터를 에서 순식간에 많은 걸 처리할 수 있지만 전원이 꺼지면 바로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지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반면 스토리지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스토리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는데요. 한 번 저장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우리가 CD를 사거나 DVD를 사면, 작품을 사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재생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삭제가 가능한 형태, 즉 외장 하드나 SSD,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계속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뉩니다. 대부분의 스토리지 장치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전원을 켜면 다시 재생하거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뭐 90년대부터 컴퓨터를 쓰셨던 분들은 플로피 디스크가 한두 개 있으실 텐데요. 현대식 컴퓨터에 그걸 연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처럼 지금 사용하는 USB나 이 스마트폰도 아마 20년 후에는 다시 접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건전지가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이 USB 포트가 맛이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데이터 포맷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속도를 넘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적인 질문, 그리고 존재론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좀 흥미로운 예술적 시도, 실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은 그냥 힌트만 드리고 여러분이 본인의 아카이브에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 메모리는 현재의 작동, 일시적 흐름이고 스토리지는 과거의 축적, 영속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스토리지도 데이터가 날아갈 수는 있고요. 그건 언제나 자주 있는 일인데요. 이런 휘발성과 보존은 기억, 망각, 기록, 재생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산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이고요. 연산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계산과 굉장히 달라요. 연산은 컴퓨팅은 그 calculating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수식뿐만 아니라 논리, 집합 체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디션, 로직, 그 기호들을 다 포함하며 반복과 추상화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포에릭 컴퓨테이션, 시적인 연산이라는 개념을 했던 이유는 일단 코딩 언어 자체가 시적으로 아름답고 그 좀 은유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잘 쓰여진 코드는 하이쿠 같이 아름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 코딩을 통해서 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예술이 좀 진부하고 좀 시시한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에베레스트 핍킨이라는 분은 그 이분이 정말 코드로 시를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실험을 많이 하시는데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읽기는 힘들죠. 근데 이게 다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신데요. 저는 이분의 작업을 보면서는 정말 시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리고 코드로서도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앨리슨 페리시 같은 경우도 정말 재미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이분 작업을 보다 보면은 그 시를 쓴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단어를 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만 할 수 있는 것들, 텍스트와 스피치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만드시고 그 작품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못 읽는 것 같네요. 못 읽는 것들도 있고. 네,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언어가 있고 뭐 아름다운 언어도 있고 안 아름다운 언어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도 있고 그것은 그냥 기업이라든지 아카데미의 목적에 따라서 더 파퓰러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지점에서 저는 더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좀 문화적인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영어예요. 거의 99%. 근데 이게 꼭 영어여야 돼서 영어인 건 아니에요. 그냥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영어인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에는 한글 기반의 코딩 언어가 있기도 해요. 자기들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오픈 소스 그 기술에 구축을 해서 그냥 어떻게 뭐 한글로 다시 래핑을 한 건데 이 북한의 그 코딩 언어를 보면서도 저는 이런 문화적인 맥락과 어떻게 뭐 이념적인 것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 기준에서는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 코딩이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 이외의 세계에서는 영어 코딩이 더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부분 미국, 유럽 남성들의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식민주의적인 그런 문화와 은어가 굉장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컴퓨팅이 마스터 앤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그, 그 마스터이고 그 신호를 받는 컴퓨터를 슬레이브, 그런 노예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비평적인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인데 바로 얼마 전까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용이 되었던 거고, 현재는 뭐 메인과 서브 이런 식으로 대체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만 바뀌었다고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변화만큼 이런 제도적, 경험적,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이제 AI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챗GPT가 참 똑똑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지 않냐, 아니면 뭐 바이브 코딩 이렇게 느낌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질문의 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더더욱 자연어, 특히 영어가 중요하게 될 거예요. 컴퓨터와 소통하는데 그 자연어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게 되니까요. 뭐 한국어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한 번 또 통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동시에 로우 레벨 컴퓨팅, 그러니까 운영 체제나 네트워크 기반에 대한 이해는 더욱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결국 물리적 기반 위에 작동하는 추상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모든 AI나 이런 것들이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 리눅스 서버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고 있고, 이런 전기라든지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물리적입니다. 모든 컴퓨팅, 모든 AI. 그렇기 때문에 로우 레벨 코딩, 그러니까 좀 더 어, 기본적인 것들이 계속 필요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홍수나 자연재해로 데이터 센터가 침수되면은 웹사이트는 꺼집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고요. 여기 잠깐 쉬는 생각으로 그 재미난 것들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열 때 많은 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랄까 세례를 해준대요. 근데 이 장면들이 저는 이 뭐랄까 그 모든 종교들이 다 있어요. 예,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뭔가 너무 인간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리적인 것, 데이터 센터라는 것과 이 개념적인 것, 그리고 신적인 것에 대해 연결되고 우리의 욕망이 있죠. 이게 잘 꺼지지 않고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왜 이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는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질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재편합니다. 이 전 세계의 항구를 따라 움직이는 배편과 물류를 보면은 그냥 그 식민주의와 16세기 말부터 만들어진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루트로 뭐 물건들이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이고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 유럽 제국들은 아시아랑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네덜란드가 있었죠. 그리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까지도 식민지화를 하고 노예를 이렇게 납치하고 이동하면서 전 세계 유통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그 물건의 경로가 아니고 권력과 통제 시스템이에요. 정보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있죠. 음,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가지를 했어요. 일단 그 현금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그 보증,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신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리스크를 매니징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득 창출에 적합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 시간성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가지고 베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 노회선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이게 3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노예가 몇 명이 살아 있을 거고 그 노예를 유통을 하면 어떠한 이윤이 창출되고 이게 뭐 식품업이든 뭐 어떤 업무에 어떻게 영향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돼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투자와 거래, 착취와 통제를 효율화했습니다. 즉 데이터의 이동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노예들이 잘 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날씨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데이터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요소였고 노예 제도 역시 정보와 물류 네트워크에서 작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오늘날로 패스트 포워딩 해볼게요. 예, 오늘 2025년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GPS 포지셔닝이 사실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사 위성 시스템에서 그것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다 GPS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GPS 시스템, 미국 국방부의 그 인프라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GPS를 사용하거나 뭐 배달 어플을 사용할 때 굉장히 이게 중립적인 도구로 보이지만 실은 자본주의랑 제국주의의 역사와 그 권력 구조 안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도 글로벌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뭐 부산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 케이블들이 들어오고요. 이 깊은 해저 케이블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것은 뭐 일본, 대만, 뭐 중국, 그다음에 홍콩 쭉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유럽까지도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을 제가 줌에 녹화를 하고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서 접속해서 보실 텐데 이 모든 데이터의 흐름은 이 물리적인 곳들을 핑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저 케이블 같은 게 실제로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케이블들이 다 있고, 그래서 지진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케이블이 끊기기도 하고,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들이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 사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식민주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뭐 군사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한 만큼 한화라든지 뭐 두산 이런 기업들이 군사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는 것들, 뭐 현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뭐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무기를 팔고 대한민국에 직접 연결된 것들이 그 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할수록 뭐 그들이 자행하는 그런 폭력이나 시스템적인 그런 학살을 보면서 분노하고 패배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불균형의 끝자락에는 미국 정부나 테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미국을 그냥 악의 제국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미국이 착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있는 만큼 그것을 저항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트럼프나 그 보수주의 정부들은 아니지만 이 우리만큼이나 불편해하고 그거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와 개인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도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아졌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네, 제가 사는 이 디트로이트 도시도 산업화 붕괴 그리고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그런 억압, 착취를 다 담고 있는데 그만큼 그것에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반식민지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해방을 위한 그 모두의 해방을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이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 일이고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 뭐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게 되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단한 예로 로우테크 매거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로우테크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분들 사이트도 태양열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잘 드는 날에는 사이트가 돌아가고 해가 없는 날에는 저기 사이트가 가끔 오프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테크와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디트로이트에는 조금 더 그런 비영리 재단으로서 운영되는 곳인데요. 디트로이트 커뮤니티 테크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거기에 무료 인터넷을 일단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설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설치를 하고 보수하고 교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또 되게 흥미로운 점이 디트로이트에 물이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예, 그런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면은 물이 없고 신선한 음식이 없어요. 근데 거긴 또 인터넷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범죄가 많고 감시는 있지만 이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액세스의 차이들의 격차를 줄이려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벌써 긴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동하고 활용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데이터가 움직이며 구현되는 소통인데요. 데이터가 이동할 때 우리 시선 밖에서는 어떤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만들고 있을까요? 소통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태양들의 참여자이자 뭐 예술가로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나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빅테크에 기대해서 사용하는 그냥 사용자가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는 어떤 다른 모습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의 이면에는 노동과 환경 착취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닌 그런 공통지능, 공감지능, 이런 것을 개발한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세대 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그 기억의 단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문화적, 정치적, 이념적 단절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세대 사이의 통찰력, 이런 intergeneration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젊지만 우리가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될 테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될 텐데 이제 미래 세대와 어떠한 공감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은 아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고아침님과 함께 제안드리는 그런 읽을 거리가 좀 있고 아침님도 내용을 준비하실 거고 현장에서 워크숍도 가능하고 좀 대화를 하실 예정인데요. AI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만나 뵙는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